시간에 사회고생에 대한 분석에 이어서 그 사회고생에 대한 분석의 응용으로서 첫 번째 케이스인 조세의 경제적 비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조세의 경제적 비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조세의 경제적 비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먼저 사전 배경으로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과연 조세의 경제적 비용이라고 부르는 이 개념이 개인의 입장에서 인식하는 것과 사회의 입장에서 인식하는 것이 어떻게 다를 거냐는 거죠. 자, 그래서 과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만원 세금을 내라고 했으면 개인의 입장에서는 일단 100만원은 최소한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최소한 100만원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100만원을 납부한다는 것 외에 개인의 입장에서 느껴야 되는 추가적인 그런 비용은 없냐는 거죠. 한번 예를 들어 보시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100만원 세금을 내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100만원 이만큼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일단 그 100만원이란 그 세금을 내게 하기 위해 가지고 100만이라는 세금을 내게 하기 위해 가지고 이쪽 세무서에서도 세무서 운영하면서 세무서 월급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편 발송해야 되고 이런 비용들이 많이들 발생한다는 거죠. 그 다음 개인 입장에서도 그 납세 용지를 받아서도 과연 이게 제대로 왔는지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 이걸 내기 위해서 세무서에 가든지 은행까지 또 가야 되고 하는 비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실제로 비용은 두 가지입니다. 개인의 입장에서는 100만원이라고 하는 이런 지불 금액이 있고 개인에게 있어서는 100만원이라는 실제 지불 금액이 있고 그 다음에 이 100만원을 내기 위해서 은행이라든지 세무서에 가야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자, 100만원이라는 것이 있고 거기에 대한 부대 비용으로서 세무서 측면에서는 월급 그 다음에 우편 발송 비용 같은 것이 있을 것이고 개인 입장에서는 교통비 아니면 자신들이 포기해야 되는 그런 시간 비용 같은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과연 경제적인 입장에서 또는 경제학적인 입장에서 실제로 사회적인 비용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조세의 경제적 비용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분석은 이 100만원에 해당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100만원을 납부시키는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인 이 시간 비용, 교통 비용, 그 다음에 이 조세를 징수하는 기관의 측면에서 발생하는 이런 비용들을 의미하겠습니까? 경제학적인 측면에서는요, 조세를 100만원 부과시켰을 때 실제로 개인이 100만원을 냈다고 할 때 그 100만원이 사회적 비용이라고 또는 경제적 비용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이 100만원을 납부함으로써 이 사람은 100만원에 해당하는 구매력의 감소가 나타나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100만원에 해당하는 구매력의 증가가 나타난다는 거죠. 실제로 납부액과 어떻습니까? 조세 징수액의 증가는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이에 있어서는 분명히 어떻습니까? 사회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그러한 자원 이전만 발생할 뿐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서 발생하게 된 추가적으로 발생하게 된 교통비 또는 시간을 포기해야 되는 비용 그 다음에 이쪽에서 발생한 우편비 이런 것들 추가로 발생한 비용들은 어떻습니까? 이 100만원을 얻기 위해서 아무 이유 없이 지불하게 된 그런 부대적인 비용들이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러한 조세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것은 이 100만원이 아니라 이 100만원을 넘어서는 어느 부분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100만원을 넘어서는 어느 부분이란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159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시면요. 마지막 문장을 읽겠습니다. 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우리는 소비자와 공급자의 복지의 감소분이 정부의 조세 수입 증가분보다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조세 징수 증가분을 제외한 그것을 넘어서는 부분의 후생 감소가 있을 때 그것을 나중에 초과부담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이 초과부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될 조세의 경제적 비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9페이지 그 위쪽 부분들을 잠시 보시면 결국 미국의 그런 독립혁명이라는 것도 영국 정부의 세금 부담이라는 것 때문에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결국 88년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한 것도 새로운 세금은 결코 없을 거라고 이야기했던 그러한 자신의 세금에 대한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조세라는 것은 단지 경제학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159페이지의 중요한 내용은 이와 같이 조세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측면의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는 것 하나 하고요. 이 조세로부터 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고 할 때, 조세로부터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한다고 할 때 그 비용은 실제 조세를 징수한 그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을 넘어서는 사회적인 후생감소분, 조세의 징수를 넘어서는 부분의 후생감소분인 이라는 것, 그 다음에 그것을 초과 부담이라는 입장에서 앞으로 설명드릴 것이라는 것을 159페이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0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조세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요. 조세로 인한 경제적 순손실이라는 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는 이유를 160페이지 좌측 하단에 보면 세금 부과의 효과라고 정리된 부분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재화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면 구입자가 지불한 가격과 공급자가 받는 가격 사이에 간격이 생긴다. 거래량은 감소한다 되어 있습니다. 자, 거래량이 감소한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 거래량이 감소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한 답이 바로 구입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공급자가 받는 가격 간에 간격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한다면 구입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은 상승하게 되고 판매자들이 받게 되는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세 부과로 인해서 소비자도 나빠졌다고 생각하고 생산자도 나빠졌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간단한 도식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가격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주어져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결정한 가격과 거래량이라고 보고 이 가격과 거래량은 사회후생을 극대화시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점에서는요, 사실 두 가격을 생각해보죠. 가격이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 이 가격이 아무 왜곡도 없기 때문에 동시에 어떤 가격들인가 하면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입니다. 수요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이라 그래서 수요자 또는 소비자 지불 가격이라고 부르는 그런 가격과요. 그 다음에 생산자들이 수취한다 그래가지고 생산자 수취 가격이라고 부르는 가격이 있습니다. 여간에 조세도 없고 아무런 왜곡도 없기 때문에 원래 상태에서는 균형 가격과 소비자 지불 가격, 생산자 수취 가격이 똑같고요. 이런 상태에서는 시장에서는 단 하나의 가격만 존재하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이 조세가 부과되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만약에 조세가 부과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간단한 수치례를 한번 보시면 원래 100원인데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100원짜리에 20원만큼의 세금을 붙이면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120만원까지 가격이 상승하겠지만 대부분 보면은 100원짜리에다가 20원 정도의 세금을 부과시킬 경우에 한 110원 정도가 된다는 거죠. 시장 가격이 110원 정도가 된다는 건데 이 110원이 됐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누가 지불하는 가격인가 하면 바로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이란 거죠. 근데 110원을 소비자들이 지불했을 때 그 110원이 모두 생산자들에게 들어가게 됩니까? 그런 건 아니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110원을 소비자들이 지불했을 때 그 중에 20원에 해당하는 것이 정부의 조세 수입으로 들어가게 되고 정부 조세 수입으로 들어가게 되고 실제로 생산자들이 수취하게 되는 금액은 90에 불과하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일단 조세가 부과된다면 예전에는 똑같았던 이 세 개의 가격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세 개가 다 달라지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습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세 부과로 인해 가지고 가격이 상승했다. 또는 자신들이 지불하는 금액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생산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생산자 입장에서는 비록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은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서 만약에 조세를 제외시킨다면 자신들이 받게 되는
판매자 수취 가격은 줄어들기 때문에 오히려 판매자들도 자신들이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과정을 다시 한번 적어보면요. 새로운 가격 체계는 어떻게 되냐면 소비자들의 지불 가격은 상승하고 생산자들의 수취 가격은 하락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소비자들도 지금의 상황이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생산자들도 지금의 상황이 예전보다 나빠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산출량 역시 일반적으로 원래 상황보다 하락하게 될 거라는 상황을 일단 이해를 해주십시오. 자, 이렇게 된다면 원래 생산자와 소비자들에게 아주 시장에서 그 자원의 효율성이란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정보를 일관되게 제공해주던 그런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의 가격은 소비자와 생산자에게 이제는 상반된 그런 정보를 주게 됨으로써 그 역할을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밖에 없다. 또는 그 역할이 어느 정도 손상될 밖에 없을 거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다시 한번 160페이지 아래쪽에 나와 있는 세금 부과 효과를 읽어보겠습니다. 재화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면 구입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공급자가 받는 가격 사이에 간격이 생기고 거래량은 감소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까지 내용이고요. 이까지 내용 그래프로 옮겨 놓은 게 160페이지, 161페이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두 그래프를 하나의 그래프로 합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수량으로 하고요. 이쪽을 가격으로 하고 일반적인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이렇게 그린 거로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그린 거로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지난번에 살펴보셨다시피 아무 시장에서 왜곡이 없다면 여기서 이 장에서 이야기하는 건 조세니까요. 조세가 없다면 이와 같이 Q스타, P스타라는 가격이 결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만큼의 세금이 부과되면 이제는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이런 가격과 생산자들이 수취하는 가격 간에 20이라는 이런 괴리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0이라는 이런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20이라는 간격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지불하고자 하는 액수와 생산자들이 수취할 수 있는 액수 간에는 이제 같은 경우가 균형이 되는 것이 아니라 20만큼의 간격이 생긴 상황이 새로운 균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20만큼의 간격이 생긴 경우가 새로운 균형이 될 수 있다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요, 조세 부과 금액만큼의 소비자 지불 가격과 생산자 수취 가격 간의 간격이 생겼을 때가 되어야지만 새로운 균형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새로운 균형량은 이제 이 상황을 Q0라고 표현해 보면요, 산출량은 감소하고 이 경우에 조세 수입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조세 수입은 이제 단위당 T만큼을 받고 있고 조세가 부과된 이후에 거래량이 T0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 조세 징수액은 어떻습니까? 지금 빗금친 영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세 수입이라는 것은 자, 세후 거래량과 그 다음에 단위당 세금의 곱으로서 구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테고요. 자, 이러한 산출량의 감소, 그 다음에 생산자와 소비자 가격인식의 왜곡을 일으킨 것이 이제는 사회후생 측면에서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는지를 그래프를 하나 더 그림으로써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이 일반적인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도출을 하고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도출을 하고요. 이와 같은 경우에 아무런 왜곡이 없다면 Q 스타, P 스타라는 이런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결정될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조세가 T만큼 부과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세 부과 금액을 예를 들어서 이만큼 금액에 해당한다고 볼 때 이제 조세가 부과된 이후에는 소비자 지불 가격은 상승하고
생산자 수취 가격은 하락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새로운 거래량은 예를 들어서 Q 스타로 했으니까요. 교과서에는 Q2로 되어 있지만 일단 제가 사용했던 대로 Q0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산출량이 감소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회적 순잉여를 살펴보면 사회적 순잉여는 예전에 아무 왜곡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간의 이런 수직거리를 균형 산출량까지 이렇게 쭉 합한 그런 면적이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 면적의 총 면적에 해당하기 때문에 A, B, C, D, E, F라고 나타냈을 때 A, B, C, D, E, F라고 나타냈을 때 결국 소비자잉여는 어느 부분이 되겠습니까? A, B, C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잉여가 D, E, F에 해당하던 상황이었습니다. D, E, F에 해당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조세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소비자잉여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새로운 소비자잉여는 더 이상 A, B, C일 수 없고 새로운 소비자잉여는 A에 불과합니다. 소비자들의 지불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생산자들의 생산자잉여는 어떻습니까? 원래는 D, E, F에 해당했지만 이제 새로운 생산자잉여는 F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소비자잉여의 감소분이 B, C 그 다음에 생산자잉여의 감소분이 D, E에서 일단 소비자 생산자 측면에서는 총 사회후생이 B, C, D, E, F, D, E라는 4개의 영역의 후생 감소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이 중에서 이 4가지가 모두 사회적인 후생 감소냐 하면 그건 아니고 말씀드렸죠. 이 4가지 영역이 모두 사회 후생의 감소라고 이야기 드렸냐 하면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실제로 BD의 부분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부분이 BD의 영역이니까 이만큼이 어떻습니까? 단위당 세금이고 이만큼이 세후 거래량이기 때문에 BD에 해당하는 영역이 조세 납부 영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제로 사회적으로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정부의 그런 수입으로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BD는 사회적인 후생의 순감소분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BCDE라는 후생 감소분 그 다음에 BD라는 정부의 조세 증가분 이 차이에 해당하는 CE 영역 그래서 실제로 이만큼의 삼각형 영역이 어떻습니까? CE 영역이야말로 사회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날아가 버린 조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아무 이유 없이 날아가 버린 그런 사회적인 또는 경제적인 후생의 순상실 분이라는 거죠. 경제적인, 사회적인 후생의 순상실분이라 그래서 이러한 영역을 경제적 순손실 또는 초과부담 또는 자중손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163페이지의 우측을 봐주십시오. Dead weight loss라 그래가지고요. 경제적 순손실이란 말에 세금 부과에 의해서 초래되는 사회적 총잉여의 감소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회적 총잉여의 감소분이라고 했고 교과서마다 사용하는 용어가 다른데요. 가장 일반적인 용어가 가장 쉬운 용어가 경제적 순손실이라는 용어이고 이것을 자중손실 또는 초과부담이라는 용어로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경제적 순손실, 자중손실 또는 초과부담이라는 용어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진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CE만큼의 후생 감소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100만원을 부과했을 때 100만원을 세금을 걷었을 때 100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회적인 후생 감소가 아니라 이 100만원을 넘어서는 후생 감소가 있을 때 그 부분이야말로 실제 사회 후생이 감소한 영역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지금까지 확인하신 내용이고요. 163페이지 아래쪽 8-1-2에 보면 이러한 조세의 부과가 사회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예를 아주 간단한 수치례를 가지고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3페이지에 경제적 순손실과 자유거래 이득 되어 있는데요. 자, 제인과 조 두 사람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겉으로 드러나 있는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겉으로 드러나 있는 상황은 조라는 친구가 제인이라는 친구의 집을 청소를 해주는데, 조라는 친구가 제인이라는 친구의 집을 청소해 주는데, 청소를 제공하는 대신에 매번 이제 매주 단위로요 100달러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래가 가능한 이유는 자유거래가 발생했을 때는 모든 사람이 이득을 느끼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으니까요. 이러한 상황 이면에는 죄인의 측면에서는 청소를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런 이득이 100달러보다 크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조의 측면에서는 이 집을 청소하는 데 들어가는 자신의 고생이 100달러보다 덜 하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수치례가 예를 들어가지고 청소를 제공받음으로써 느낄 수 있는 죄인의 만족은 예를 들어서 한 120달러 정도이고, 그 다음에 조가 이제 청소를 함으로써 들어가는 수고의 가치가 예를 들어가지고 80달러 정도라고 한번 측정해보죠.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100달러를 지불받고 조가 청소를 해주는 상황인데, 두 사람은 모두 어떻습니까? 먼저 제이는 120만큼의 만족을 얻으면서 실제로 지불하는 금액은 100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지불 용의가 있는 최대 금액은 120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지불한 금액은 100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잉여 또는 소비자 잉여는 20달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의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조는 100달러만큼을 벌고 있지만 실제로 들어가는 그런 고생은 80달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의 측면에서도 판매자로서 느낄 수 있는 잉여가 20달러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상황은 사회적으로 40달러에 해당하는 순잉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0달러에 해당하는 순잉여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교과서에서는 어떤 예를 들고 있냐면요. 교과서는 어떤 예를 들고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인데, 이게 그냥 괜찮아 보인다 싶어가지고 정부가 청소 서비스에 대해서 50달러만큼의 세금을 부과했다는 거예요. 50달러만큼의 세금을 부과하는 건데, 한번 보십시오. 자, 50달러만큼의 세금이 부과했을 때, 예를 들어가지고 죄인은 일단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120 이상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결국 자기가 느끼는 만족은 1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더라도 자기가 총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120이 넘는다면 청소 서비스를 받을 생각을 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20을 최대한 120을 지불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최대한인 120을 지불한다고 할 때 세금을 떼고 나면 조는 얼마를 받게 됩니까? 80이 아닌 70밖에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죄인이 120을 고수하는 한 조는 서비스를 공급을 하겠습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서비스를 공급할 수가 없을 거라는 거죠. 반대 측면에서 조는 일단 자기가 아무리 작게 받아도 80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80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80을 유지시켜 줄 수 있기 위해서는 세금을 떼기 전에 죄인은 얼마를 지불해야 됩니까? 최소한 130은 지불해야지만 조에게 80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130 이상이 되어야지만 조가 서비스를 공급할 것인데, 130 이상에 120만 조금 넘더라도 죄인은 더 이상 청소 서비스를 원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의 세금이 부과된 상황에서는 더 이상 이러한 청소 서비스를 통한 거래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0만큼의 세금을 부과한 경우 실제로 세금은 걷어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제로 세금은 걷어들이지 못하면서 어때요? 40만큼 발생할 수 있었던 그러한 사회고생만 공중으로 날려버린 그런 케이스가 163페이지에 나오는 8-1-2의 케이스입니다. 자, 이 케이스는요, 조세의 부과가 경제행위를 어떻게 부과시키고 소비자 생산자들의 선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그리고 초과부담 또는 경제적 순손실을 어떻게 발생시킬 수 있는지를 아주 간단하게 잘 보여줄 수 있는 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해서 봐주시고요. 아마도 객관식으로도 많은 응용이 가능한 그런 문제일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60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그림 8-4에서는 경제적 순손실이라는 입장에서 다시 한번 지금까지의 분석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경제적 순손실이라는 것은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를 따로 구하지 않더라도 한 번에 구해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림 8-4를 간단하게만 다시 칠판에 옮겨보면요. 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있을 때 실제로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이만큼의 가격의 괴리를 일으키게 되고 공급량은 어떻습니까? 예, 교과서에는 Q1, Q2로 되어 있는데 Q스타에서 Q1으로 줄어든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후생을 바로 평가해 보자는 거죠. 자, Q스타에서 Q1으로 갈 때 소비자 측면에서 만족도의 감소는 얼마입니까? 소비자 측면에서 만족도의 감소는 이 곡선을 타고 이만큼이 감소됐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생산자 측면에서 생산자의 비용 감소는 얼마에 해당합니까? 생산자의 비용 감소는 이만큼의 비용 감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이만큼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만큼 소비자들이 후생의 손실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이만큼의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만큼의 소비자들의 고생의 감소가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결국 이만큼 소비량이 줄어들음에 따라 가지고 이만큼의 소비량이 줄어들음에 있어 가지고 사회적 후생이 얼마만큼 감소한 셈입니까? 결국 이 삼각형만큼 감소했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결국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면요. 조세의 부과는 생산자와 소비자들이 인식하는 가격의 왜곡을 일으키기 때문에 가격의 괴리를 일으키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왜곡을 발생시키고 그 왜곡이 발생하는 과정은 균형 거래량으로부터 산출량이 벗어남에 따라서 줄어드는 만족도의 양이 줄어드는 비용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2에 가서는요, 이에 대한 하나의 심화 분석을 시도하는데요. 그럼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다고 했다면, 이러한 경제적 순손실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경제적 순손실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일까 하는 내용이 이제 나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사회적인 후생 감소가 나타나는 이유는 뭐였을까? 가격의 왜곡이 낮고 그까지도 괜찮은데 산출량이 변하는 과정에서 어때요? 산출량이 변하는 과정에서 경제행위의 왜곡이 일어난 것이고 변하지 않았어야 할 상황에서 변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왜곡으로 인해 가지고 후생이 감소한다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경제적 순손실의 결정 요인은 다른 말로 하면 뭐겠습니까? 산출량이 변했다는 것이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한 거죠. 그렇다면 이 산출량이 그다지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어때요? 후생 감소도 크지 않을 것이고 산출량이 크게 변한다면 사회적 후생 감소도 매우 클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똑같은 정도의 조세를 부과시켰을 때 산출량이 크게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는 가격이 똑같이 변했을 때 산출량이 크게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는 내용과 똑같은 개념이고 우리가 동일한 정도의 가격 변화가 있을 때 산출량이 변하는 정도가 얼마나 크냐는 것을 정량적으로 분석했던 그러한 개념이 뭐였습니까? 그게 바로 탄력성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165페이지에 네 가지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165페이지의 네 가지 내용은 이제 각각 공급과 수요가 탄력적일 때, 비탄력적일 때 동일한 정도의 세금이 얼마만큼의 왜곡을 일으킬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교과서의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 보셔도 좋을 것이고 그냥 무작위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실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하나의 학습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정도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똑같은
같은 정보의 세금을 부과하는데, 먼저 비탄력적인 수요와 비탄력적인 공급이 나타난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비탄력적 수요, 비탄력적 공급이 나타난 경우에는 실제로는 이만큼의 세금이 부과되었다 하더라도 얼마 산출량이 변하지 않아서 이만큼의 가격 인식의 괴리를 메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주 어떻습니까? 후생 상실의 양이 작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요는 일반적인 경우인데 공급 곡선이 아주 비탄력적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공급 곡선이 아주 비탄력적인 경우를 볼 것 같으면 이 경우는 둘 다 비탄력적인 경우보다는 못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가서는 바로 이만큼의 괴리를 메워낼 수가 있죠. 이만큼의 괴리를 메워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보다는 크지만 그래도 얼마 가지 않아서 이만큼의 가격 인식의 괴리가 나버리기 때문에 둘 다 비탄력적인 경우보다는 약간 이제 왜곡의 정도가 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것과 거의 비슷한 분석이 되는 것이 비탄력적인 수요의 경우입니다. 이제 비탄력적인 수요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제 공급 곡선은 일반적이라고 할 때 이 경우에도 이제 둘 다 비탄력적인 경우보다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조금만 변해서라도 이제 가격 인식의 괴리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만큼의 후생 상실만 있으면 되는데요. 아주 극적인 경우가 수요와 공급이 모두 탄력적인 경우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만큼의 가격 왜곡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원래 균형 거래량에서 이만큼이나 어떻습니까? 이만큼이나 수요량이 변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결국 사회적 후생의 순상실분은 이만큼이 된다는 거죠. 이만큼 소비량이 줄어들 때 만족도는 이만큼 줄어들고 비용은 이만큼 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세 가지 경우에 비해 가지고 이 경우가 압도적으로 비효율성의 크기가 큽니다. 그래서 순서를 잡아보면요. 비효율성의 크기가 가장 큰 경우는 수요와 공급이 모두 탄력적인 경우이고 그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가 수요나 공급 중에 하나가 탄력적인 경우고 둘 다 비탄력적인 경우에는 거의 이제 사회적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설명으로서 165페이지에 나오는 네 가지 그래프를 대신한 거로 하고요. 자, 166페이지에 가보면 이제 사례 연구에 재미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례 연구로서 노동에 대한 과세가 초래하는 경제적 순손실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노동에 대한 과세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궁금하시겠지만 뭐 소득세라든지 아니면 사회보장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조세는 그렇게 세율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노동에 대한 과세는 시로 측정해 볼 때 이렇게 누적되는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총 노동에 대한 과세는 상당히 높은 거로 측정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사회보장세와 연방소득세가 이에 해당하고 그래서 마지막 한 단위 소득에 대한 세율, 다른 말로 하면 한계 세율은 거의 50%에 달하고 있는 것. 한 단위 소득을 얻을 때 50% 정도, 50센트 정도를 떼이고 있는 거로 그렇게 측정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50%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되고 있을 때 이러한 50%에 해당하는 그러한 세금 부과에 대해서 경제학자들 사이에 그런 견해들이 나뉘고 있어요. 경제학자들의 사이에 견해가 나뉘고 있는 것이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조세가 부과되더라도 그다지 큰 차이가 큰 왜곡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조세의 부과가 엄청나게 큰 후생 감소를 가지고 오게 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의 차이는요. 대표적으로 노동 수요와 노동 공급이 있을 때 노동 수요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경제학자들의 견해가 그리 엇갈리지 않고 있습니다. 엇갈리지 않고 있지만 바로 이 노동 공급의 탄력성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의 견해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동에 대한 과세가 그다지 큰 왜곡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그런 입장에서는요. 큰 왜곡을 일으키지 않는다. 사회적 순손실이 작다고 주장하는 측면의 주장은 뭔가 하면 일반적으로 노동 공급 곡선이라는 것은
자, 실증조사 결과 대부분 보면 미국의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임금이 변하더라도 노동시간이 크게 변하지 않는 이런 영역에 존재한다는 거죠. 이런 영역에 존재한다 그러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생긴 노동 공급 곡선은 이제 후굴 노동 공급 곡선이라고 하는데 이제 대부분의 미국의 그러한 노동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영역은 그다지 탄력성이 크지 않은 영역. 이 영역이기 때문에 초과 부담도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영역이라면 만약에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이동하더라도 조세 부담의 증가 부분과 노동의 공급장이어의 변화분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실제로도 어떻습니까? 사회적 손상실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비해 가지고요, 노동에 대한 노동의 조세가 부과되었을 때 왜곡이 상당히 크게 발생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은 이러한 실증 연구의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긍을 하더라도요, 노동 공급에 미치는 효과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는 거죠. 자, 대부분이 정규적인 노동 공급은 변화시키지 않더라도 어떻습니까? 교과서에 나왔다시피 초과 근무는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과 근무는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주장이 대부분의 가정의 경우에는 노동 공급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의사결정이 아니고 가정이 함께하는 의사결정의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라든지 아니면 큰형이라든지 큰언니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노동 공급에 대한 의사결정은 아버지가 사업이 잘 되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가 사업이 잘 되면 어머니나 언니나 큰형은 그냥 집에서 공부를 하든지 가사를 돌보면 되겠지만 아버지가 일이 잘 안 되면 그 사람들은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아버지가 일이 잘 되냐 안 되냐에 따라 가지고 2차적 노동자들의 노동 공급은 상당히 탄력적으로 변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일하는 경우 또는 이제 2차적 노동자들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히 클 거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도 이제 파트타임에 미치는 효과. 사람들이 임금이 변하면 파트타임에 그러한 일들을 더 할 수 있다는 것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측정은 되지 않지만 지하 경제에서 노동 공급이 크게 늘어나거나 들거나 줄어들 수가 있다 하는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예가 이제 헨리 조지와 토지세인데 이 토지 단일세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여러분 경제학에서뿐만 아니라 재정학에서도 많이 이야기되는 그런 케이스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헨리 조지란 이러한 경제학자이자 사회철학자는 어떤 이 이야기를 했었냐면 자신의 그 유명한 저서인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에서 모든 조세는 토지에 대한 싱택스, 토지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토지에 대한 유일한 과세로서 모든 재정 수입을 달성시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보통 설문에서 틀린 보기로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헨리 조지는 비록 토지에 대한 과세가 비효율적이긴 하지만 공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기 때문에 토지 단일세를 주장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전형적으로 틀린 보기입니다. 바람직한 보기는 뭔가 하면요, 헨리 조지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물론 토지에 대한 이러한 과세는 토지는 대부분 부유층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봤어요. 그렇지만 공평성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토지라는 것은 공급이 어떻습니까? 공급이 거의 제한되어 있는 그런 재화란 거죠. 토지 공급이 하루아침에 늘어나거나 한 달이나 1년 만에 늘어나기는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는 아무리 과세를 하더라도 그 량이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비효율성도 유발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헨리 조지는 토지에 대한 과세는 공평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효율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조세 수입을 두고 다른 것을 거두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지금 입장에서는 많은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토지라고 이야기할 때 균질화된 토지라는 것이 존재하느냐, 똑같은 토지라는 것이 존재하느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토지라 하더라도 그냥 있는 땅하고 이렇게 인간이 구획 정리를 해놓고
잘 가다듬어 놓은 땅하고 부가가치라는 측면에서는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비판은 지금 현대 정부는 매년 5%씩 10%씩 크게는 15%까지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데 최소한 경제가 성장하는 비율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똑같은 정도로 성장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토지라는 것은 멈춰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성장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거죠. 이러한 정도의 비판을 받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 토지에 대한 조세는 아주 그 규범적인 조세로서 바람직한 조건을 많이 만족시킨 그런 조세라고 아주 좋아들 하고 있고요. 아주 좋은 평가들 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의 개입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경제학자인 프리드만 같은 경제학자도 자신의 생에 있어서, 내 생에 있어서 가장 덜 나쁜 세금은 개발되지 않은 토지에 대한 재산세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금의 변화와 경제적 순손실, 그 다음에 조세 수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169페이지의 그래프와 171페이지의 그래프 두 개를 이해하심으로써 어느 정도 정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 그래프는 그래프가 3개가 나와 있는데 하나의 그래프로 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이전에 사용하던 그래프인 일반적인 수요곡선과 일반적인 공급곡선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아주 작은 정도의 세금이 부과된다면 조세 수입은 그다지 크지 않겠죠. 사회적 비효율도 얼마 크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강한 세금이 부과된다면 산출량 변화보다 정부의 조세 증가분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제 어떻습니까? 조세 징수액은 상당히 커지고, 그렇지만 이제 초과 부담은 예전보다는 상당히 커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요, 아주 이제 C에 해당하듯이 169페이지 그래프 C에 해당하듯이 아주 대규모의 세금이 한번 부과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대규모의 세금이 한번 부과됐다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세금이 이만큼 부과됐다는 거죠. 세금이 이만큼씩이나가 부과됐기 때문에 이제 사각형의 폭이 좁아짐에 인해 가지고 이제 조세 징수액은 오히려 예전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있지만 초과 부담은 어떻습니까? 초과 부담은 이번에 엄청 커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초과 부담은 점점 커지지만 조세 수입은 그 세금을 높여가면 늘어나다가 어느 시점 이후부터는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그래프가 이제 171페이지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래프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요. 이쪽은 모두 세금의 크기입니다. 아래쪽 그래프는 세금의 토탈 썸 오브고요. 토탈 썸 오브 이제 텍스트가 될 것이고, 이제 조세 sum이라는 용어를 써도 되고 revenue라는 용어를 써도 되기 때문에 R로 표시하는 것이 더 편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쪽은 경제적 순손실, deadweight loss라고 하는데 이것을 excess burden이라고도 표현을 하기 때문에 이 B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조세가 증가하면 경제적 순손실은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조세 수입도 어느 수준까지는 증가하지만 그 이후에는 감소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세금이 점점 커짐에 따라 가지고 처음에는 세금이 커지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그래프로 그렸는데요. 초과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얘기해서 초과 부담은 커지면 커질수록 이 삼각형을 다 차지할 때까지 커지는데 정도까지 커지는데 그 커지는 정도는 어떻습니까? 커지는 정도는 이렇게 직선으로 증가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2차 곡선의 형태로 증가하겠습니까? 여기서의 답은 2차 곡선의 형태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조세의 크기는 이 삼각형에서 밑변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밑변이 커진다면 높이도 똑같이 증가하겠죠. 결국 삼각형의 크기는 밑변이 닮은 꼴에서 밑변이 커질 때 높이까지 따라서 커지기 때문에 어때요? 밑변과 높이가 똑같이 2배로 늘어난다면 면적은 4배로 커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과 부담이라는 것은 이렇게 선형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2차 곡선의 형태로 증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171페이지 그래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까지 해서 이 장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거의 다 살펴봤는데 특히 이 중에서 여러분 두 가지 중요하게 생각하실 점은 초과 부담이 선형의 증가가 아닌 경제적 순손실은 선형의 증가가 아닌 2차 곡선 형태의 이러한 증가 함수를 가진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세가 증가함에 따라서 조세 수입은 어느 수준까지는 증가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 이 곡선을 레퍼 커브라고 부릅니다. 이 레퍼 커브라는 것이 오늘날 조세 감면을 주장하는 그러한 경제학자들의 대표적인 그런 근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후생경제학의 첫 번째 응용으로서 조세의 경제적 비용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국제무역에 있어서 후생평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